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관악관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부검 결과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무기라고, 흉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너클을 낀 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것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수 1차 소견 나온 걸 보니까 질식사일 가능성이 언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물론 언론에서 이제 모든 언론이 아마 전 언론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에 이제 흉기, 둔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금속성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얼굴과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네. 사실 그러면 너클로 그렇게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어요. 네. 보통 피해자는, 그러니까 범인은 무조건 그 살인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범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거는 저는 기록상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범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동기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그 공격의 횟수와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왔는데 네.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그런 어떤 둔기로 인한 그 외인 바깥에서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졸림, 경부 질식사가 1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인다라고 부검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 결과가 기록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경부 질식사라고 보면 더더욱 확정적 고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보통 경부 질식사, 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저녁에 집에서 좀 편하게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렇게 범행의 어떤 수법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을 조르면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 살인의 고의가 유지되어야 피해자가 사망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소위 말하는 경부 질식, 그러니까 목졸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건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의 범행의 의도인 살인의 고의가 유지되어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식사할 때까지 어떤 행위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네네. 자체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1차 소견이잖아요. 이게 바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머리 안에 출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요거는 CT 찍으면 나오는 거라 가지고 네네. 사실 그 부분의 어떤 그 공격성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낮을 수 있고, 다만 목졸림을 하기 직전에 얼마만큼의 공격이 있었느냐는 나중에 종합 부검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 정밀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다른 원인으로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폭행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살인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폭행과 관련한 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의도 자체를 그렇게 갖고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앵커님과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아니면 제가 그 최 모 씨를 직접 만났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법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명 강간살인은 강간의 기미수로 이 전체 범죄의 기수미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강간살인,
살인의 기수와 미수로 이 범죄의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네.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네. 그냥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이 피의자 피해자 하면 이렇게 듣는 게 좀 혼란스러워서 피의자를 범인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범인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범인의 진술인 것이고 우리의 법리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도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으로 사망했다면 죄명은 강간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죠. 다만 네네. 부산 돌려차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성폭행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사실 부산의 돌려차기도 피해자가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공격을 했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선후는 좀 이렇게 부검 결과가 조금 더 나오고 경찰에 1차 그 사건 그 보고가 있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순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폭행 기록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저항을 넘어서는 완전히 피해자가 사망에 거의 이르게 될 정도에까지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에 성폭행을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이 선후를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정보가 좀 한계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하는 국가수 소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살인의 의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강간이든 강간 미수든 적용하기 예. 때문에 강간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 네, 오히려 더 맞습니다. 들어오는 거 예, 아닌가 예. 싶은데요.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피의자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네. 지금 동네에서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정도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가. 도대체 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최모 씨 범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패턴은 지금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은둔형 외톨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네. 그 휴대폰의 포렌식 내용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통화보다는 음식 배달을 했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자기의 삶의 일정 부분을 사회의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PC방에서 홀로 자기 삶을 살아왔다라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는 경찰이 더 살펴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특정 영상물을 한 2년에서 3년 거의 자기 삶의 전부를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특정 영상물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가 분명히 왜곡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왜곡된 영상물을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살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성폭행의 형태의 정말 기괴하고 알 수 없는 성폭행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동네에서 산책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리고 검천구에서 이 걸린공원까지 오는데 1시간인데 예. 그 1시간 동안 정말 한가로운 그냥 허우적 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그 주머니에는 분명히 둔기가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갔을 때는 한 명의 피해자를 반드시 성폭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런 형태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네. 그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 과연 지금 이 사람 우울증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봐도 네. 우울증이 이런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런 과격하고도 알 수 없는 성폭행을 만들어가는 질병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그 순간에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조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마음의 아픈 또 어떤 그런 질환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질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는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주면 되는 거니까요.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게끔 할까? 그리고 언둔형 외톨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회 확보로 좀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러면은 과연 그럼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신질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치료 중단되는 분들을 국가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출생을 하고 출생신고 안 된 사람을 심평원이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그 병원에서 그 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음 기회에 그러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치료가 중단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적어도 지자체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분들이 왜 치료가 중단되었는지 개인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인지 이런 걸 반드시 살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은둔형 외톨이를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 연구기관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는 40만, 50만, 6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동안 세상밖에 안 남았는 건지 6개월 동안 세상밖에 안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런 지자체가 전수 분석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분들은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사회와 잠시 등지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 없이 세상이 미워서 세상에서의 좌절이 자기가 세상과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홀로 살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성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 밖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쌓고 있는 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일본은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은 히키코모리에 대한 스포터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과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2-3시간 이야기해주고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국가가 전수 분석을 해서 몇 명인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건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경찰청장 말로는 범죄 의지를 꺾기 위해서 다중밀집 지역에 그 장갑차도 배치하고 특공대도 배치하고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완전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민생 치안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금 허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CCTV 설치하면 대안이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웃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외로운 늑대 124건을 전수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CIA 국장이 외로운 늑대가 미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된다. 이러니까 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124건의 외로운 늑대를 다 전수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전수 분석을 했는 공통점이 2008년에 최고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테러 분자들은 반드시 SNS나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예고하는 그 흔적을 남기고 테러를 한다. 이게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갈 때 SNS를 확인시켜 주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예고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장난글로 치부할 수 없었는 게 그 한 300-400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 10%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 가서 말씀 주신 민생 치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민생 치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방범과 순찰을 24시간 비정령 방법으로 비정령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입될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CCTV라는 최첨단 디지털 셉티드라 그럽니다. 환경공학적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친다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순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범죄가 억제될 수 있지.
범죄를 하고자 작정하는 사람이 CCTV 때문에 절대로 범죄가 억제되지 않거든요. 그 장소에 경찰관이 존재할 때 그때 범죄가 억제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CTV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영역에 저는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방범 초소로 좀 이렇게 시민들 생활에 좀 근접해서 경찰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안 인력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